양주시는 장기요양시설급여로 나가는 예산이 31개 시군 중 2위입니다. 의료급여는 국가가, 시설급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다는 현행법 때문인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의 직권상정 엄포에도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소관상임위원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장 직권상정을 배제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의정부시가 오는 7월 1일 캠프 레드클라우드 도로 개방 행사를 개최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고위공직자의 자녀 사례를 계기로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신체폭력부터 언어폭력 등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미리 숙지해두면 도움될 사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장기 요양급여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하는데요. 국가가 대부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집이 아닌 요양원 등에 들어갈 경우에 장기 요양급여가 시설급여로 바뀌어 요양원에 있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양주시가 최근 이 장기 요양시설급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김소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장기 요양시설이 늘어나면서 경기도와 자치단체의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양주시는 인구 25만의 시설급여 대상자와 예산액이 인구 100만이 넘는 고양시 다음으로 많습니다. 장기 요양시설급여 대상자와 예산액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 2위입니다. 경기 시군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성남시는 재정 자립도가 경기도에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의료수급자 지원이 양주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수급자가 요양원 시설 밖에 있으면 나라에서 97% 예산을. 양주시 장기요양시설급여 대상자는 지난 2020년 531명이었고 2021년에는 664명으로 2022년에는 1059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초까지 1079명으로 3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대상자가 늘면서 소요 예산도 시 부담도 늘었습니다. 시설급여 대상자 예산은 현재 총 297억 원으로 양주시가 50%인 150억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행 노인 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에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경기도와 양주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 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국비 80%, 지방비 20%로 부담하고 있으면서 시설에 입소하면 전액을 지방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가가 이 시설급여에 대한 재정 부담 비율을 확립을 해서 그러니까 지방과 국가가 동시에 급여를 부담하는 체계로 좀 변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장기요양시설급여와 관련해 기초지자체 비율 없이 전액 광역단체인 서울시가 지급하고 있어 장기요양시설 이동 인원에 대한 기초단체의 예산 지급은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의 직권상정 엄포에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소관상임위원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1일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양당의 이견으로 처리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8일 마지막 본회의 전에 의사 일정을 따로 잡아 처리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직권 상정될 가능성이 큰데요. 염 의장은 지난 13일 정례회 개회사에서 경기도의회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국회와 해당 시군에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상황을 주도하고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경기도의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야 하냐며 질타하고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오는 7월 1일 캠프 레드클라우드 도로 개방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난 1953년 설치된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지난 2022년 2월에 반환됐는데요. 의정부시는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 도로를 오는 7월 3일 임시 개통할 예정입니다. 시는 통과도로 개통에 앞서 평화음악제와 캠페인 등 개방 행사를 개최한다는 방침인데요. 의정부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개방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고위공직자 자녀의 사례를 계기로 학교 폭력 문제가 다시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체 폭력부터 언어 폭력 등 그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서 논란인데요. 문제가 발생한 뒤에는 늦었겠죠. 미리 숙지를 해주면 도움이 될 사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철성 변호사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서준의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예, 최근에 학교 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해, 명예훼손, 모욕, 강요, 따돌림 등등인데, 자 먼저 이 사안 좀 짚고 가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폭력위원회가 바로 열리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학교 폭력이 접수되면 기본적 사안 조사를 거친 후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은 피해가 경미하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등 일단 자체 해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무엇보다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해야 합니다. 위 사실에 대하여 학교장은 나중에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거나 위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학교에서 열리는 학폭위 징계 조치와는 또 별개로 법적 대응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피해자가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 궁금한데요. 일단 형사 책임과 관련하여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로부터 조치와 징계를 받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행위 유형에 따라 형법상 상해죄,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만 10세 이상의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그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해 학생은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 학생의 감독 의무자, 주로 부모 등 친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형사고소나 민사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치, 가해 학생 및 목격자와의 통화 녹취록 등 재반 입증 자료를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는 이 가해 학생의 부모들이 법률 전문가들을 많이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학폭위 그 징계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이나 고소로 번진 사안 대응 등을 위해서일 텐데, 물론 부모로서의 잘잘못에 앞서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불가피하다 보이지만 그만큼 좀 유의할 점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가해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사항이 기재되어지는 바 가해 학생은 가해 사실과 다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학교폭력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적극 다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모두 학교폭력의 징후가 드러나는 만큼 해당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자녀와 충분히 대화를 나눠서 담임 교사 등에게 해당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모 사이에서의 감정적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는 말도 있듯이 부모의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 문제가 쌍방폭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은 형태가 약간 부도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회암사지의 중창에 관여한 스님의 이제 부도일 것을 추정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등재를 추진을 하면서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통해서 저 사리탑이 이제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탑이라는 걸 밝혀서 이제 경기도 유형문화재에서 보물로 승격이 되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스님의 부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찰의 중심 사역이 아닌 좀 멀리 떨어진 부도전이라는 공간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 저희 사리탑은 지금 저희 회암사지가 8단으로 이렇게 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 조금 위계가 높은 건물이 있는 곳에 그 근처에 있어서 그 위치도 굉장히 독특하고 높이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6m에 육박하는 사이즈예요. 굉장히 규모도 크고 그리고 새겨진 그런 문양 장식도 용과 기린 그리고 뭐 팔부 신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새겨져 있어서 조선 전기에 이제 왕실의 장인이 이제 만든 그런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탑이라는 게 다 밝혀져서 이제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권영기 동두천시 의원이 동두천을 첨단 방위산업도시로 키우자고 주장했습니다. 권영기 시의원은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더 이상 동두천은 버틸 수가 없고 다 함께 나서 동두천시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자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방 AI센터와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는데요. 권영기 시의원은 국방 AI센터가 동두천에 들어오게 되면 2단계 국가산업단지의 첨단 방위산업 특화단지 추진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